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1시간 전쯤 마무리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4,400여만 명 중 1,300만 명 넘게 미리 투표를 한 겁니다. 이런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4월 10일 본투표함과 함께 열면 알게 되겠죠. 먼저 서울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동민 기자,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현황 전해주시죠. 네,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유권자 4,428만 명 중 1,384만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율은 31.28%였는데요. 이는 역대 총선에서 최고 수치였습니다. 지난 총선 땐 사전투표율이 26.69%였습니다. 4년 만에 4.59%포인트 오른 겁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았고 전북 38.46%, 광주 38%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5.6%인 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사전투표함들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네, 봉인된 관내 사전투표함은 보관 장소도 봉인된 채로 폐쇄됩니다. 이 우편으로 속속 도착하는 관외 사전투표함도 정당에서 추천한 인원들의 입회하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는데 이 역시 선관위가 24시간 감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은 3번부터 시작되는 투표용지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 직원은 선거 규정상 안내할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 선생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려요. 비례대표. 아니, 당이 좀 틀려가지고. 사전투표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노인과 장애인들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고. 급격히 고쳐야지 이걸 그럼 1층으로 남기던지. 기표소에 부부가 함께 들어갔다가 모두 무효 처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선관위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지켜본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엇인지 셈하느라 분주합니다. 일단 저마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는 있는데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진 모를 일입니다. 총선 본투표를 4일 남겨놓고 여야는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격전지를 다니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대파가 유세장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헬멧에 대파와 쪽파를 붙인 이른바 대파 헬멧을 들어 보입니다.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정부의 항의 표시로 투표소 안에 대파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걸 비꼰 겁니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폭압적인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선관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발리게도 창피하게도 이게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 대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서울과 용인, 이천 등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양평을 찾아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업을 갑자기 누가 땅 가지고 있다는 그쪽으로 휙 바꾼다고 하는 게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대표는 내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남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동안 민주당에서 불거진 여성 관련 비위를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여성 혐오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명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건데 여당 유세 상황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여성 혐오가 단순히 김준혁 후보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비위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발언 등을 거론하며 당의 정체성 문제라고 주장한 겁니다. 박원순, 오거돈 아니죠.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그 변태 같은 생각을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법무부 장관 시절 스토킹 방지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등 여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유권자 여러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경남 지역 유세에 집중했는데 최근 PK의 당 지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엔 전통적인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유독 높은 건 180석을 무기로 권력을 휘둘러온 거대 야당을 심판하려는 유권자들이 몰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한 위원장은 내일은 대전 등 충청에서 선거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막판 선거 판세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 꼽히지만 이번 총선은 PK 지역이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는데 최근 박빙 지역이 늘면서 여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산에서만 현재보다 5석이 많은 8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지만 부산에선 18개 지역구 가운데 15석을 차지하면서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야 모두 절반 이상을 경합지로 분류합니다.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 부산 북구갑과 사하구갑은 민주당이 우세, 사상구만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머지 3곳은 경합입니다. 한 번도 민주당에 내준 적이 없는 수영구에서도 국민의힘이 탈당한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의석을 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들은 최근 부산이 지면 전국 100석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큰절로 읍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닷새 만에 PK를 다시 찾은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3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엔 5석 많은 8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전투표 직전 연일 PK를 방문했습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고요. 경합 지역이 부울경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건 2016년 20대 총선 때 5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 사전투표 표심에는 각 당의 논란이 된 후보들에 대한 판단도 들어있을 겁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는 선거 전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두 후보 논란이 판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 민주당은 금감원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의혹도 신속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개인 방송을 재개한 양문석 후보는 실망시켜드려 사죄한다며 거듭 읍소했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에도 지치지 않고 달리겠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양문석의 혐을 잠시 좀 덮어두시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연일 터지는 과거 막말 논란에도 조용히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언론 노출이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 측이 SNS에 선거운동을 한다고 공지한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김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 논란이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심판인지 윤석열 정권 폭정에 대한 심판인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신속 조사한 걸 꼬집어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의 아빠 찬스 대출 의혹과 이원모 후보의 가족 주식 이해충돌 의혹도 같은 잣대로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경우 유치원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또 드러났습니다. 대학 교수 시절 쓴 책에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파,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신적인 친일파라고 주장한 겁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김준혁 후보가 쓴 역사책입니다. 사학의 과도한 돈벌이를 지적하면서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이 만든 최초의 유치원이 경성유치원이라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을 향해 정신적으로 경성유치원의 후에 정신적 친일파와 무엇이 다르느냐고 매도한 겁니다. 책 내용 가운데엔 개발 일변도를 지적하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책이 정확한 시대의 역사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맥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친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결론에 이르는데. 이에 한유총은 100만 유치원 교육자들에게 친일파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씌웠다며 회원 모두 분개한다고 했습니다. 한유총은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책 내용과 관련해 김 후보 측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에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두고서도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의 명예와 긍지를 폄하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퇴임 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가 말과는 달라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에 이어 이 대외 활동이 눈에 띌 정도로 잦은데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와 탁현민 씨가 인천에서 개최한 행사에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에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연출한 콘서트 현장입니다. 책방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사전에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한 겁니다. 어젯밤 인천 영종도 공연장에서 열린 이 콘서트엔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도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김두관 후보를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민주당 후보 11명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문 전 대통령은 어제도 사전 투표를 한 뒤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민주당 외에도 조국 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이 정도면 해당 행위, 분탕질 말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라는 등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잊혀지고 싶다던 발언은 허언이었냐며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특정 진영 인물들이 여는 대중공연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며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현실 정치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사법 리스크 때문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사전투표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보니 유권자가 살지 않는 곳에서 투표한 용지는 관할 선관위로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사전투표지 이송 구간에 경찰을 배치하고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종이 상자들이 실린 카트를 끌어냅니다. 종이 상자엔 관할 선관위로 차량 이송할 사전 투표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관들까지 나와 이송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체국 직원들이 사전 투표함을 승합차에 싣습니다. 경찰관이 조수석에 동승한 우체국 승합차가 출발하고 그 앞을 경찰차가 호송합니다. 경찰의 호송은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접수되는 우체국에 대한 경비와 출입 통제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 선관위로 이송된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됩니다. 시민들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영상이 실시간 촬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진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 너무나 기대에 미흡합니다. 화면을 너무 구분하기 어렵고.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이 실시간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이 사전 투표율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또 여야의 남은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치부 한성원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지난 총선에 비해 사전 투표율이 많이 오른 곳이 어디입니까? 예, 이 사전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이 지난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유독 많이 오른 곳 5곳 뽑아봤습니다. 이 광주와 전남, 경기, 인천, 서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과 수도권에서 높았다는 얘기네요. 예, 이 호남은 그동안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 증가폭이 큰 것을 근거로 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보수층보다 야권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더 선호해 왔다면서 이 야권 결집 신호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해석은 다르죠? 예, 이 국민의힘은 특히 이 수도권의 사전투표율 상승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등 이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에 대한 반감이 표로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사전투표를 꺼려왔던 일부 보수 지지층이 이번에 당의 적극적인 동료로 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당의 적극적인 동료로 사전투표소를 많이 찾은 것을 투표율 상승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 열기가 4월 10일 본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사전투표가 일반화되면서 표가 분산된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대선 때입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19대 대선보다 줄었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들의 유세 발언을 들어보니까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초밥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로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예, 이 선관위가 각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항의성 민원 사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내려보낸 바 있는데요. 당시 질의 중에 하나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이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 이 질의였는데 선관위가 정치 행위는 안 된다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파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게 정치 행위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예, 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166조를 보면요, 이 투표소 안에서 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마치 이 대파를 소지한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공세를 피니까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화 논란을 떠올릴 수 있는 이 과일, 초밥 등도 안 되는 거냐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네. 이 사실 이 투표소에 굳이 대파를 들고 가거나 이 초밥을 들고 갈 유권자가 있을까 싶은데 이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한 포털 사이트에 이 김준혁 후보에 대한 검색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2030 여성, 특히 3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독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최대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 후보 문제 발언이 여성 비하 요소가 다분한 만큼 2030 여성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검색량 자체만으로 후보에 대한 호불호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여성 유권자들에게 미칠 판세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꼭 3일 남았습니다. 막판 여야 대표들의 유세 집중 지역 어디입니까? 예, 먼저 이재명 대표는 내일 서울을 훑으면서 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나머지 이틀 동안에도 수도권 격전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 총선 하루 전날에 9일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대전과 충청을 다시 찾고요. 남을 이틀 동안에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이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봄꽃이 절정에 달해 만발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사전 투표도 하고 봄나들이도 하고 봄을 만끽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도로, 벚꽃으로 장식한 터널과 같습니다. 25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벚꽃길입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만개한 봄꽃처럼 울긋불긋 화려합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추억으로 저장합니다. 아주 잘 나와. 산뜻하고 꽃도 되게 많이 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벚꽃 터널 같아가지고 드라이브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도 벚꽃 터널이 펼쳐졌습니다. 노란 개나리도 피어 봄의 화원에 온 느낌입니다. 이웃나라에서 온 관광객은 예상보다 늦게 핀 꽃이 바람에 날려 빨리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좀 오랫동안 비어 있어가지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낙동강변의 노란 물결이 끝없이 일렁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치고 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선거를 하고 이제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보게 됐는데 엄청 유채꽃이 많네요. 가족들도 다 지금 사진 많이 찍고 즐기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른 4월의 첫 주말. 가는 곳마다 꽃길이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났지만 출구는 안 보이고 의료계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박단 비대위원장의 대표 자격을 두고 내용에 빠져 있고 교수들 역시 소통 창구가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단일 대우로 뭉치자,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자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내분 상태라서 이것부터 수습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대형 병원의 경영 상태는 더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규모를 늘리고 직원 인건비를 줄이면서 졸라맸지만 나아지지 않자 그 다음은 교수 임금 삭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학술 활동비 축소와 해외 학회 참가 등을 제한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 박승일 서울 아산병원장이 최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출 절감을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순손실은 511억 원. 직원 무급 휴가 등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교수들 지출도 손봐야 할 상황입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하루 10억 원대 적자를 기록 중인 이곳 서울 아산병원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4,600억 원의 손실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요즘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재정난 해소의 주요 해결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늘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외과계 병동 6개를 3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죠. 인건비 절감은 교수 임금 삭감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교수들 사이 진료 축소 중단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교수들 얘기하는 거로는 지금 당장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몇 달 안 있어서 자기네 월급 이제 못 줄 것 같다. 환자를 조금씩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1,000병상 이상 병원의 3월 수입은 1년 새 24% 줄어 대형 병원일수록 타격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병원 적자도 적자지만 환자의 건강이 더 걱정이죠. 의료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은퇴한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정부도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시니어 의사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통풍은 좋아, 괜찮고요. 검사도 멀쩡하네. 노 의사가 심장판막 수술을 한 환자를 청진기로 진찰합니다. 올해로 72살을 맞은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6년 전 대학병원을 정년퇴직한 뒤 중앙보험병원에 재취업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집도 모두 현역 때와 다를 바 없이 소화해냅니다. 늙어서 수술을 못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수술을 잘하고
81살 김국기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37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있다 2년 전 보훈병원에서 의사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월화수에 심검을 하는 게 제 주 업무입니다. 군대 가서 뭐 디스크가 걸렸다든지 또 뇌염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이 병원에서 일하는 시니어 의사는 모두 15명으로 대부분 70을 넘긴 나이입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오랜 임상 경험과 지혜는 젊은 의사들이 쉽게 가지지 못할 값진 자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니어 의사들을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술이나 진료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계속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써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오히려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사고로 뒤집힌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은아 기자입니다. 도로 1차선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벤츠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문을 살피고 탑승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또 다른 벤츠는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벤츠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뒤집혀 있는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처음 사고가 난 차량은 도로 중앙에 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뒤에서 오던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이렇게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전복돼 있던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고 뒷차에 탑승한 2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난 앞차를 못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SUV 차량이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하는 1시간 동안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제 날이 포근해지면서 서울 한강에는 시민들이 밤낮으로 자주 찾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강 경찰대인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든 5분 내로 도착해서 인명구조에 나섭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을 전정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하늘건전이나 검정색 백팩 저지, 반바지, 신발을 벗고 위험을 보인다면 무전을 받은 대원들이 순식간에 뛰쳐나가고 고속 순찰정이 시속 74km로 물살을 가릅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투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였고요. 투신 신고가 접수되면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한강경찰대는 사고 현장이 어디든 5분 이내로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긴박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유서를 쓰시고 이제 사라지신 차를 세워놓고 사라진 요구조자가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하지만 시야는 30cm에 불과합니다. 끝냈습니다. 네. 하강. 서울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는 한강에서 범죄 예방과 단속,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한강경찰대는 4천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6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강경찰대원이 되려면 인명구조 자격증과 순찰정 조종면허를 딴 뒤 체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수부대나 수상구조 전문요원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6, 7, 8, 10. 잠깐만. 선생님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 보는 앞에서 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 심정과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대원들한테 전해집니다. 대원들의 잠수복은 24시간 마를 틈이 없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골프장에선 종종 타구 사고가 나곤 합니다. 과실 책임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앉아있던 사람이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실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캐디에게 책임을 물었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
팁박스 앞으로 카트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50대 캐디는 팁박스 좌측 10m 지점에 카트를 세운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 골퍼가 친 공에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골퍼가 맞아 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캐디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캐디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가 난 홀은 당시에는 팁박스 뒤쪽에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고라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과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팁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에 이어 지난해 7월 국내에 진출한 중국 업체 테무가 반년 만에 국내 이용자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국내 온라인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의 광고입니다. 가입만 하면 10만 원이 넘는 드론 카메라를 무료로 준다고 홍보합니다. 지금 바로 테무를 다운받고 무료 선물을 받으세요. 미국에서 아마존을 턱밑까지 따라잡은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830만 명, 한국 진출 반년 만에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초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알리입니다. 2월 대비 이용자가 42% 급증한 테무는 현금성 쿠폰과 SNS 광고, 예능 프로그램 PPL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것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없나 하다가 테무 광고 보고 사게 됐어요. 가격부터 일단 저렴하게 크게 박혀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감게 되더라고요. C커머스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알리, 테무 등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C커머스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올해 들어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금까지 주요 투자 자산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오른다는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경제부 김창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요즘 제 주위에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꽤 수익을 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이 주요 자산들 많이 올랐습니까? 네, 먼저 주식을 보면요.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이 지난달 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0%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올해만 60% 올랐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20% 올라 $90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크게 올랐고요. 달러 가치도 금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투자하면 생각나는 모든 종류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이나 주식은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보통 경기를 잘 안 타는 금이나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한 주식이나 코인을 위험자산이라고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위험자산으로 이동해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의 경우 AI 기술에 대한 밝은 전망, 비트코인은 보름 뒤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 원유와 금, 달러는 지정학적 불안과 중국인들의 매수세 등 호재들이 겹치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릴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에 빠진 상태인데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을 끝내고 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빈번하지 않았을 때 당시에는 조금 따로 가는 경향들이 많았겠지만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19 당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자금이 대거 풀리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썩이는 상승장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각종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자산 가치를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모든 자산이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인데요. 당초 6월로 점쳐졌던 인하 시기가 최근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고용 통계처럼 미국 경기가 비교적 탄탄하다는 지표가 연이어 나오면서 제롬 파월 의장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 등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들의 상승 랠리도 멈출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 자산의 상승세를 두고 거품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는데 이 동부 지역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대만 강진 소식이 전해진 뒤라 4천만 명 넘는 시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뉴욕시의 뒤늦은 대응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작스러운 지진 충격에 놀라 일어섭니다. 같은 시각 손님들로 꽉 찬 커피숍도 미용실도 크게 흔들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23분쯤 미국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에서 60km가량 떨어진 뉴욕 유엔 본부 회의실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비추던 CCTV 카메라도 요동칩니다. 미국 동북부 일대에 2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4,200만 명이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좀처럼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곳이라 공포는 컸습니다. I felt scared and I was so surprised. I couldn't believe that there was an earthquake in New York City. 국제공항 3곳에 잠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됐고 철로도 일시 통제됐습니다. But New Yorkers should go about their normal day. First responders are working to make sure the city is safe. 이런 상황에 뉴욕시가 지진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경보 메시지를 보내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강진이 덮친 대만은 지금 청명절이라는 연휴 기간인데 국민들은 이때 고향을 찾거나 관광을 즐깁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화롄시는 손꼽히는 휴양지로 꼽힙니다만 이 지진의 여파로 연휴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서영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텐왕싱 빌딩 인근엔 화롄시에서 가장 큰 동대문 야시장이 있습니다. 청명절인 이맘때면 4만 명이 몰리는 관광 명소입니다. 올해는 축제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진 여파로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은 데다 찾는 발길마저 뚝 끊겼습니다. 去年可能就是人可能跟他们的 shoulder 之间就肩膀嘛，可能会碰到，就是很多人家，然后今年就是没什么人，对，就非常稀少这样子。 찾아온 방문객들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의 휴가지만 북적이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各个地方都比平常冷清很多，然后也觉得气氛很凝重。 강진으로 대목 장사는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적은 지진 피해를 위안으로 삼습니다. 没有了嘛，可以这样说，就是很少啦，就是比较没什么生意嘛。反正大家就是抱着一种就是反正没事，开着就好了。就是以后还有机会再来玩的，对，所以我相信就是下一次就是在放假的时候，就是这个夜市还是会非常非常多人的，对。 이런 가운데 오늘 화롄현 타이루거 국가공원 내 샤카당 산책로에서 시신항구가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주 총선 열기를 잠시 식혀준 화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행 소식이었는데요. 푸바오는 4년여간 많은 이들을 웃고 울렸죠. 온 국민이 푸바오에게 빠진 이유가 뭔지 박상현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에 담아봤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푸바오 사진이 걸린 무진동 차량을 보며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들었던 마음에 눈물이 왈칵. 푸바오가 타고 있는 차량에 얼굴을 묻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 푸바오 배웅길에 나선 팬들은 6천여 명.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푸바오를 향한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친상 중에도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는 안정된 이송을 위해 중국까지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 잘 조탁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곁에 있을게.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야. 푸바오 배웅길에 모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놓고 일부에선 유난 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2020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 자연 번식으로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몸 길이 16.5cm, 몸무게 197g의 미숙아는 사육사들의 지극한 정성 속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 중국어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푸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천진난만한 몸짓에 프린세스, 푸공주, 푸뚠뚠, 용인 푸시까지 다양한 별명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요. 외모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동글동글하고 영상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아기 판다는 신드롬을 낳았습니다. 푸바오의 성장 모습을 SNS로 지켜보며 마치 부모가 된 듯 느끼는 이들은 스스로를 랜선 이모로 불렀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사는 랜선 이모들은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바오를 직접 관람한 사람만 550만 명. 푸바오 영상 누적 조회수는 5억 회를 넘겼습니다. 오늘이 이제 볼 수 있는 마지막 정말 날이 마지막.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푸바오의 중국 적응기는 중국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여전히 외신 하나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낸 1354일.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선물이 됐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극찬한 일본의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이 예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2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영화계에는 이렇게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예술 영화 시장은 상업 영화에 밀려 꾸준히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우려도 나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마을을 찾은 글램핑장 건설업자들을 주민들이 반대하며 막아섭니다. 1978년생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는 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작들로 칸과 베를린, 아카데미를 석권하며 일본 영화 위기설까지 보란듯 잠재웠습니다. 그와 함께 투톱으로 꼽히는 1984년생 미야케 쇼 역시 베를린 영화제에 자주 초청받는 등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세계 영화계에선 세대 교체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의 쥐스틴 트리에와 기욤 브락, 이탈리아의 로르 바케르, 미국의 데이빗 로어리와 사프디 형제 등 미국과 유럽에도 명성을 얻은 차세대 작가 감독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홍상수와 이창동의 뒤를 이을 주자가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투자사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데다 유럽처럼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젊은 창작자가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는 한 영화 감독의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독립영화가 더욱더 위축되고 그러면서 신예 감독들의 입지가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세대 교체나 세대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은 지난해 850억에서 올해 734억으로 1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을 즐기기에 참 좋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져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은 23도, 경주는 26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반면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이 4도 등 오늘과 비슷해서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강원의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기 쉽겠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은 맑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부산, 울산 지역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선거일 투표하러 가실 때에도 비 소식 없이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6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